혜운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고요한 호수 같았다. 서울 강남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2층 집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한낮의 햇살이 거실의 대리석 바닥에 부서져 내렸지만 그 빛은 집 안의 냉기를 몰아내지 못했다. 오후 3시, 혜운은 홀로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소리는 마치 오래된 집이 내쉬는 한숨처럼 쓸쓸하게 들렸다. 집 안에는 그녀의 인기척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부모님은 각자의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묵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눈길은 어느새 거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그녀와 부모님,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언니 지우가 있었다. 지우는 늘 혜운의 손을 잡고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미소마저 희미해진 과거의 잔상일 뿐이었다. 15년 전, 지우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 경찰은 그녀가 실종되었다고 발표했고 오랜 수색 끝에 결국 익사사고로 처리되었다. 가족은 그 소식에 무너져 내렸다. 특히 혜운에게 지우는 세상의 전부였다. 언니는 늘 혜운을 지켜주는 든든한 존재였고 그녀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다. 언니가 사라진 후 혜운은 빛을 잃은 채 살아왔다. 부모님은 슬픔 속에서 허우적대면서도 겉으로는 평온한 삶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들은 지우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빈자리를 메울 수는 없었다. 오히려 그 풍요는 집 안을 더욱 텅 비게 만들었다. 혜운은 늘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밝은 척했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슬픔과 상실감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밤 언니를 꿈꾸었고 꿈속에서 언니는 늘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망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녀의 직감은 끊임없이 언니가 살아있다는 알 수 없는 희망을 속삭였다. 혜운은 소파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지우가 사라지기 전 혜운에게 선물했던 낡은 팔찌가 놓여 있었다. 은색 체인에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는데 펜던트에는 복잡하고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혜운은 늘 이 팔찌를 차고 다녔지만 언니가 이 문양에 대해 설명해 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팔찌의 문양을 천천히 따라 그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언니의 온기를 상기시켰다. 이 팔찌는 그녀에게 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날 오후 혜운은 답답한 마음에 홀로 집을 나섰다. 평소 즐겨 찾던 한적한 공원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길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앙상한 손으로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삶의 고단함으로 가득했다. 혜운은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급할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상황을 못 본 척 지나치곤 했다. 그녀는 지갑을 열어 돈을 꺼낼까 생각했지만 단순한 돈으로 그의 배고픔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제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혜운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만하면 혜운은 노인의 말을 끊고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괜찮아요. 어르신, 오늘 같은 날씨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그녀는 노인을 이끌고 근처에 있는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해우는 노인에게 가장 따뜻하고 푸짐한 국밥을 주문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받아 들었고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자 그의 얼굴에 비로소 온기가 돌았다. 그는 말없이 국밥을 비웠고 해우는 그가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식사를 마친 후 노인은 해운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눈물이 고였다. 해운은 노인의 손을 다시 잡았다. 별 말씀을요. 어르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녀는 노인과 헤어져 다시 길을 나섰다. 비록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다. 언니가 사라진 후 그녀의 마음속에 드리워졌던 공허함이 잠시나마 채워지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순간은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며칠 후 해운의 평온했던 삶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몰아쳤다. 아버지 이사장이 운영하는 대기업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봉착했다. 경쟁사인 강 사장, 강태식 사장. 이 이끄는 강성그룹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시장을 교란하며 이 사장그룹의 주가를 폭락시켰다. 이 사장그룹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명성과 재산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위기에 직면했다. 자산은 동결되었고 회사 자금줄은 막혔다. 이 사장그룹은 파산 직전에 몰렸다.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암울하게 변했다. 늘 여유로웠던 어머니 박 여사는 밤새 잠 못 이루고 초췌해졌고 이 사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술로 밤을 지새웠다. 해우는 이런 위기를 처음 겪어보는 터라 혼란스럽고 두려웠다. 그녀는 부모님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 속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아빠, 엄마, 어떻게 해야 해요? 해우는 울먹이며 물었다. 이 사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방법이 없어, 해우나. 강 사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놈이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어. 가족은 생활비를 급격히 줄여야 했다. 그들이 오랫동안 고용해왔던 가정부마저 해고해야 했다. 이 사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가정부도 두기 어렵게 됐구나. 아무래도 집안일은 당분간 우리가 직접 해야 할 것 같다.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어쩌겠니? 아끼고 아껴야지. 이런 상황에 누가 우리 집 가정부로 들어오겠어.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텐데. 그때였다. 이 사장의 비서인 김비서, 김민우 비서번이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고 들어섰다. 김비서는 이 사장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사장님, 가정부 자리에 지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이 낮은 임금이라도 괜찮다고 합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장은 놀랐다. 이런 상황에 누가 선뜻 가정부로 오겠다고 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누구인데 김 비서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이름은 서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40대 초반인데 겉모습은 다소 초라하지만 매우 침착하고 예의 바른 분입니다. 해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에서 새로운 가정부를 기다렸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던 자신들이 이제는 가정부 한 명도 제대로 고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니. 얼마 후 김 비서가 한 여인을 데리고 거실로 들어섰다. 여인은 단정하지만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신비로운 눈빛이었다.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박 여사님. 아가씨. 오늘부터 이곳에서 일하게 될 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지만 묘하게 익숙한 느낌을 주었다. 혜우는 서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상착의는 언니 지우와 전혀 닮지 않았다. 15년이라는 세월은 한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이 혜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혜운은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고개를 돌렸다.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서진은 곧바로 집안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능숙하게 청소하고 요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박 여사는 그녀의 일 처리 능력에 만족하는 듯 했지만 이 사장은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다. 강 사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회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어느 날 저녁, 혜우는 서재에서 아버지를 도와 회사의 중요한 계약서를 찾고 있었다. 서재는 온통 서류 더미로 뒤덮여 있었고 중요한 서류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 사장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류 더미를 바라보았다. 이런 중요한 계약서가 어디로 간 거야 이대로는. 내일 협상에서 불리해질 텐데. 혜운아, 같이 좀 찾아봐라. 혜운은 눈앞이 캄캄했다. 그녀는 아무리 찾아도 그 서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때 서진이 차를 내오기 위해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는 서류 더미를 스쳐 지나가며 무심하게 말했다. 사장님, 혹시 그 서류가 주방 싱크대 아래쪽 수납장에 있는 봉투 안에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아침에 청소하다가 비슷한 것을 본 것 같습니다만. 이 사장과 혜우는 동시에 서진을 돌아보았다. 그곳에 그런 서류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놀랍게도 서진이 말한 곳에는 정확히 그 중요한 계약서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 사장과 혜우는 경악했다.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 사장이 서진을 바라보며 물었다. 서진은 표정 변화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아침에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해 보여서 따로 빼두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혜우는 서진의 비범한 관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일반적인 가정부라면 절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김 비서 또한 서진의 이런 비범한 능력에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의 배경에 대해 조용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장을 오랫동안 보좌해온 충성스러운 인물이었기에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이 사장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강했다. 서진은 그 후로도 알 수 없는 능력들을 보여주었다. 집안에 고장난 오래된 전자제품들을 뚝딱 고쳐냈고 심지어 이 사장 그룹의 복잡한 재무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장 그룹의 내부 사정을 꿰뚫고 있는 듯 보였다. 혜우는 서진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언니 지우의 그림자를 보았다. 지우 또한 어릴 적부터 비상한 머리와 남다른 관찰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지우가 사라지기 전 마치 모든 것을 예견하고 있는 듯한 알 수 없는 눈빛을 자주 보였었다.
해우는 서진에게 직접 물었다. 서진 씨, 혹시 저를 아세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서진은 해운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모릅니다. 그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가정부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하지만 해운은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다. 서진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해운은 밤늦게까지 잠 못 이루고 서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서진의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아픔이 숨겨져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그녀는 서진이 언니 지우가 사라지기 전에 해운에게 선물했던 팔찌를 유심히 관찰했다. 팔찌에 펜던트에 새겨진 문양은 독특했고 해운은 이 문양에 대해 언니에게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 문양이 서진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진에 대한 의심과 함께 잊고 싶었던 언니에 대한 그리움이 다시금 피어났다. 그녀는 어렴풋이 기억했다. 언니가 살아있을 때 집에 종종 수상한 사람들이 찾아왔었다. 그들은 늘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언니와 은밀한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언니는 그때마다 해운을 방으로 들여보내거나 못 본 척하라고 속삭이곤 했다. 그리고 언니가 사라진 날 밤에도 집 주변을 맴도는 검은 차들이 있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서진의 등장과 함께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해운은 자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가정부 서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의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만 했다. 서진이 주방 싱크대 아래에서 중요한 계약서를 찾아낸 사건은 해운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했고 일반적인 가정부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운은 서진의 모든 행동과 눈빛에서 언니 지우의 그림자를 찾으려 애썼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은 한 사람의 외모를 바꾸어 놓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습관이나 눈빛까지 완전히 지우지는 못할 것이라는 희망 때문이었다. 그녀는 서진이 집안일을 하는 동안 조용히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빨랐으며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노련했다. 이 사장 그룹에 대한 강 사장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장 그룹의 부실 경영과 강 사장 그룹의 성공을 대비시키는 기사를 쏟아냈다. 이 사장은 지쳐 보였고 박 여사는 거의 매일 밤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다. 해운은 자신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무력감에 절망했다. 강 사장은 이 사장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고 중요 임원들을 매수하여 내부 정보를 빼냈다. 이 사장 그룹은 사면촉에 빠졌다. 어느 날 이 사장의 비서인 김 비서가 해운을 찾아왔다. 김 비서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아가씨, 할 말씀이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다. 해운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무슨 일이에요? 김 비서님 회사에 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진 씨의 과거를 몰래 조사해봤는데 그녀의 기록이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해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했다. 김 비서의 말은 그녀의 직감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즉? 그녀의 신분은 위장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주방에서 발견되었던 중요한 계약서 말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진 씨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비범합니다. 김 비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해우는 김 비서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서진이 위장된 신분이라는 것은 그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든 그것은 가족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었다. 해우는 김 비서에게 서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서진이 언니 지우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함께 그녀의 숨겨진 의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며칠 후 집안의 오래된 보일러가 고장났다. 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나자 집 안은 냉기가 가득했다. 이 사장 그룹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에 수리공을 부르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상황이었다. 박 여사는 연신 한숨을 쉬며 추위에 떨었다. 그때 서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은 망설임 없이 보일러실로 향했다. 해운과 김 비서는 서진의 뒤를 따랐다. 서진은 보일러의 복잡한 기계 장치들을 능숙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어떤 전문가보다도 능숙하게 부품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곳을 수리했다. 불과 30분 만에 보일러는 다시 따뜻한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이 사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진 씨, 자네가 이런 기술도 가지고 있었나 대체 못하는 게 뭔가. 서진은 표정 변화 없이 말했다. 어릴 적부터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독학으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해우는 서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언니 지우 또한 어릴 적부터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했고 복잡한 장난감이나 가전제품을 혼자서 고치곤 했다. 서진의 행동은 지우의 어린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했다. 해운의 마음속에서 서진이 지우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더욱 강해졌다. 강 사장은 이 사장 그룹의 내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스파이를 심어두었다. 그는 이 사장 그룹의 핵심 기술 문서가 담긴 서버를 해킹하려 했다. 그때 이 사장 그룹의 보안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서버의 외부 침입 시도가 감지된 것이다. 보안팀은 급하게 이 사장에게 보고했다. 사장님, 저희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인 수법입니다. 막아내기 어렵습니다. 보안팀장이 당황하며 말했다. 이 사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핵심 기술 문서가 유출된다면 그룹은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었다. 그때 서진이 이 사장 옆에 서 있던 김 비서에게 조용히 말했다. 김 비서님, 제가 잠시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김 비서는 서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라도 절실했다. 그는 서진을 이 사장 그룹의 보안실로 안내했다. 보안실에 들어선 서진은 컴퓨터 앞에 앉아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그녀의 눈빛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해커의 침입 경로를 역추적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해커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는 해커의 서버에 역으로 침투하여 강 사장과 해커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과 이 사장 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이 담긴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그 파일들을 자신의 USB에 저장했다. 보안 팀원들은 서진의 놀라운 해킹 실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다고 생각했다. 이 사장 또한 서진의 능력에 놀랐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체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었다.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김 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서진이 이 사장 그룹을 돕기 위해 온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녀의 숨겨진 능력이 언젠가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서진은 USB를 이 사장에게 건넸다. 사장님, 여기 강 사장의 음모를 밝힐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그들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그는 서진에게 물었다. 서진 씨,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 서진은 이 사장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저는 그저 이 사장님 댁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과거에 이 사장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은 더욱 이 사장과 해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언제 이 사장이 서진에게 은혜를 베풀었단 말인가? 이 사장은 서진이 준 증거들을 가지고 강 사장에 대한 방역에 나섰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강 사장의 비리 행적과 이 사장 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음모를 폭로했다. 언론은 뒤집어졌고 강 사장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그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사장 그룹은 파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장은 서진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서진의 과거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강 사장은 자신의 음모가 서진이라는 미지의 인물 때문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자신의 스파이를 통해 서진이 이 사장 그룹에 침투한 가정부라는 것을 알아냈고 서진을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다. 강 사장은 서진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든 그것이 자신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해운은 서진이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팔찌를 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놀랍게도 서진이 보고 있는 팔찌는 해운이 언니에게 받은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해운은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 서진은 지우였다. 해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니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복잡한 감정은 그녀를 멈춰 세웠다. 언니는 왜 죽은 척하며 나타나지 않았던 것일까? 왜 가정부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일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해운은 다음 날 아침 서진에게 직접 물었다. 서진 씨, 혹시 지우 언니 아니에요? 서진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서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해운은 그녀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다. 해운은 자신의 팔에 차고 있던 팔찌를 내밀었다. 이 팔찌, 언니가 저한테 준 거예요. 이 문양, 서진 씨가 가지고 있는 팔찌랑 똑같죠. 서진은 해운의 팔찌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해운의 눈을 피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언니 맞죠? 왜 이제야 돌아왔어요? 왜 가정부로? 해운의 목소리는 울먹였다. 서진은 한참의 침묵 끝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해운아. 그녀의 목소리는 15년 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해운을 끌어안았다.
15년간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오해의 감정이 뒤섞여 두 자매는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혜운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15년 전 실종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 사장과 같은 조직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다. 그 조직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감금하고 이용하는 비밀스러운 집단이었다. 지우는 어릴 적부터 비범한 분석력과 해킹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직이 그녀의 능력을 탐냈던 것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냈고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다. 오랜 시간 끝에 그녀는 겨우 탈출에 성공했지만 조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죽은 사람으로 위장하고 신분을 숨겨야 했다. 나는 너희 가족을 보호하고 싶었어. 혜운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면 조직이 너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너희 가족을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몰래 너희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야. 너희 곁에서 몰래 지켜주려고. 지우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다. 혜우는 언니의 희생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언니가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감당하며 가족을 지키려 했다니. 그녀는 언니를 다시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니를 지켜줄게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혜우는 언니의 손을 꽉 잡았다. 지우는 혜운에게 강 사장 배후에 있는 조직의 존재에 대해 경고했다. 강 사장은 그 조직의 하수인일 뿐이며 그들은 지우의 능력을 다시 이용하려 할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우를 되찾기 위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것이었다. 혜우는 언니의 말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아직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언니의 복잡한 과거와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꼈다. 지우가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이 모든 위협에 맞서 싸워야 했다. 지우가 자신의 정체를 혜운에게 밝힌 후 자매는 15년간의 그리움과 오해를 풀기 위해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이 납치된 후 겪었던 끔찍한 시간들, 그리고 그 조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극심한 감시와 통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비범한 능력들을 더욱 갈고 닦아야 했다고 말했다. 해킹, 정보 분석, 위장술 등 그녀의 모든 기술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혜우는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언니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언니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혜우는 흐느끼며 지우를 끌어안았다. 지우는 혜운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혜운아. 내가 너희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숨어 지내면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특히 아버지가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 혜운은 언니의 희생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언니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가족을 위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지우는 이 사장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이 사장은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쁨과 함께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우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박 여사 또한 죽은 줄 알았던 딸이 돌아오자 실신할 정도로 놀랐고 온 가족이 눈물과 회한 속에 재회했다. 하지만 지우는 가족에게 강 사장 배후에 있는 조직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강 사장은 그 조직의 하수인일 뿐이에요.
그들은 제가 탈출한 것을 알고 저를 다시 잡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저를 잡기 위해서라면 가족들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어요. 지우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강 사장이 체포된 후에도 이 사장 그룹에 대한 압박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사의 내부 기밀이 유출되고 핵심 직원들이 이직을 감행했다. 강 사장 배후에 있는 조직의 존재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이 사장은 지우의 말을 듣고 김 비서에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비서는 지우의 놀라운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이 사장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저녁, 혜우는 언니 지우와 함께 거실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강 사장 배후에 있는 조직에 대한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 조직은 그림자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 수십 년간 재계와 정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법적인 활동을 일삼아왔다고 했다. 그들의 주 수입원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감금하고 그들의 능력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었다. 뉴스 화면에는 그림자 재단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 회장 이한결 회장의 모습이 비쳤다. 이 회장은 인자한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늘하고 냉정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저 사람이 바로 그 조직의 수장이야. 내가 15년 동안 갇혀 있었던 곳의 주인이지. 지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증오가 서려 있었다. 혜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TV 속 이 회장의 모습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지만 실제로는 잔혹한 범죄 조직의 수장이었다니. 이 회장은 지우가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그녀가 이 사장 그룹을 돕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지우의 특별한 능력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이 사장 그룹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고 이 사장의 명예를 실추시키려 했다. 동시에 그는 이 사장 그룹의 핵심 기술을 노렸다. 그는 이 사장 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키고 사채업자들을 동원해 이 사장을 압박했다. 이 사장은 다시 한번 궁지에 몰렸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이 회장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이 겪었던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내가 나선다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을 수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요. 지우의 눈빛은 강한 결의로 빛났다. 이 사장은 딸의 용기에 눈물을 흘렸다. 지우야, 네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아빠가 어떻게든 막아볼게.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이건 저의 싸움이기도 해요. 제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에요. 지우는 김 비서의 도움을 받아 이 회장과 그림자 재단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15년 동안 조직에 갇혀 있으면서 몰래 빼돌린 자료들과 자신의 해킹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조직의 은밀한 서버에 다시 침투하여 이 회장의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약점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실을 파헤쳤다. 어느 날, 지우는 이 회장이 개최하는 자선 파티에 혜운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이 파티는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다. 지우는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모든 악행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언니, 위험하지 않을까요? 혜운은 불안한 눈으로 지우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혜운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 혜운아.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해뒀어. 이제 이 악몽을 끝낼 때가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는 비장함이 느껴졌다.
파티장은 화려했지만 지우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이 회장이 파티의 중심에서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잔혹함과 탐욕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혜운과 함께 파티장 구석에 자리 잡고 이 회장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준비가 되었는지 최종 점검을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회장의 마이크와 스피커 시스템을 해킹했다. 이 회장이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자선 활동과 사회 공헌을 강조하며 위선적인 미소를 지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늘 사회에 기여하고 그의 목소리가 파티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갑자기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리더니 이 회장의 목소리가 변조되어 흘러나왔다. 그것은 이 회장이 자신의 부하들과 은밀하게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이었다. 그림자 재단의 불법적인 활동과 지우를 다시 잡으라는 명령이 담긴 녹취록이었다. 파티장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질렸다. 그는 마이크를 놓치고 뒷걸음질 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회장이 소리쳤다. 그때 지우가 파티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에 찬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온 무대의 주인공처럼 당당했다. 이 회장님, 이제 가면을 벗으실 때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파티장을 울렸다. 이 회장은 지우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어떻게 여기를 살아있었을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떨렸다. 지우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들어올렸다. 태블릿 화면에는 그림자 재단의 모든 비리 내역과 불법적인 감금시설, 그리고 지우가 갇혀 있었던 끔찍한 공간의 사진들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다. 그녀의 팔에는 15년 전 납치될 때 새겨진 조직의 문신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문신은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그녀의 정체를 증명하는 흉터였다. 이 문신은 제가 그림자 재단에 의해 감금되었을 때 강제로 새겨진 겁니다. 15년 동안 저는 이곳의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것입니다. 지우의 목소리는 떨림 없었지만 그 속에는 응축된 분노와 고통이 담겨 있었다. 파티장은 경악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이 회장의 위선적인 얼굴 뒤에 숨겨진 잔혹한 진실에 몸서리쳤다. 일부 기자들은 이미 사진을 찍고 속보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회장은 거의 미쳐버린 듯 소리를 질렀다. 저 계집애를 당장 끌어내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의 부하들이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때 김 비서와 그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이 등장하여 지우를 보호했다. 김 비서는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지우는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했다. 그녀는 파티장의 모든 전자기기를 해킹하여 이 회장의 모든 은밀한 대화 기록과 불법 자금 흐름을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띄웠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마법을 부리듯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의 능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절망감으로 일그러졌다.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지우의 폭로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녀의 행동은 단호했다. 해우는 언니의 옆에 서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언니가 겪었던 고통과 그녀가 가진 비범한 능력에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힘으로 바꾸어 세상을 바꾸려는 진정한 영웅이었다. 지우의 폭로가 시작되자 자선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회장은 자신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공개되자 분노와 함께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지우를 막으려 했지만 김 비서와 그가 고용한 보안 요원들의 철저한 대비로 지우는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지우는 태블릿을 통해 이 회장의 은밀한 거래 내역과 불법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파티장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수많은 기자들은 이 전대미문의 사건을 속보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해우는 언니의 비범한 능력에 압도당했다. 지우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날아다녔고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해우는 언니가 겪었던 15년의 세월이 그녀를 얼마나 강인하게 만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언니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파티장에서 자신의 비리 증거가 공개되자마자 경찰에 연락하여 파티장을 난장판으로 만든 괴한이 지우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여전히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지시 아래 경찰은 지우를 공갈 협박 및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려 했다. 경찰들이 지우를 향해 다가오자 해우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도망쳐요. 지우는 해운의 손을 꽉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해운아, 도망칠 수 없어.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끝내려 했다. 결국 지우는 경찰들에게 연행되었다. 기자들은 지우가 체포되는 순간까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그들은 지우가 밝힌 진실과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그녀가 과연 이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 재단의 막강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듯 했다. 지우가 체포된 후에도 이 회장의 언론 플레이는 계속되었다. 그는 지우를 정신 이상자이자 자신을 음해하려는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언론은 혼란에 빠졌고 대중은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이 사장 그룹은 강 사장의 비리 폭로로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이 회장의 공세로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등을 돌렸고 주가는 다시 하락했다. 해우는 언니가 구치소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매일 밤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언니를 면회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이 회장의 압력으로 면회는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녀는 언니가 홀로 이 모든 시련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 그리고 이 회장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다. 그때 김 비서가 해운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가 가득했다. 아가씨,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우 아가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회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해운은 김 비서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김 비서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 비서는 조용히 말했다. 아닙니다. 아가씨, 아직 방법이 있습니다.
지우 아가씨는 모든 증거를 김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우 아가씨를 돕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이 있습니다. 김 비서는 혜운에게 자신이 오랫동안 비밀리에 모아왔던 그림자 재단의 비리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사장을 보조하면서 그림자 재단의 존재와 그들의 악행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장이 위험에 처할까봐 두려워했지만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 증거들에는 이 회장이 불법적으로 돈을 세탁하고 정계와 재계에 로비를 펼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온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증거들 속에 15년 전 지우가 납치되었을 당시의 결정적인 단서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목숨을 걸고 모은 자료입니다. 이 회장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은폐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제가 오랫동안 그의 뒤를 캐왔습니다. 김 비서의 눈빛은 강한 의지로 빛났다. 혜운은 김 비서의 용기에 감탄했다. 그녀는 김 비서와 함께 모든 증거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가 남긴 단서들과 김 비서가 모아온 자료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갔다. 이 과정에서 혜운은 언니 지우의 비범한 지능과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언니는 감금된 상황에서도 탈출을 계획하고 조직의 핵심 정보를 빼돌렸던 것이다. 며칠 후 혜운과 김 비서는 이 회장이 주최하는 재계 총수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간담회는 이 회장이 자신의 위신을 회복하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 사장 그룹을 완전히 흡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곳이 바로 이 회장이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하려는 무대입니다. 우리는 이 무대에서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지우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김 비서에게 남긴 메시지였다. 간담회 당일 혜운과 김 비서는 긴장한 채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회의장에는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언론사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라섰다. 그는 지우의 폭로를 개인의 복수심에 의한 조작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을 옹호했다. 존경하는 재계 동료, 여러분, 최근 저희 대성그룹과 저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그룹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거짓을 바로잡고 저희 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가 이 사장 그룹을 흡수합병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려 할 때였다.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연결하고 대형 스크린에 이 회장과 그림자 재단의 핵심 관계자들이 은밀하게 대화하는 녹취록을 재생시켰다. 그 녹취록에는 지우의 납치 사실과 함께 그녀의 능력을 이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던 이 회장의 잔혹한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15년 전 지우의 실종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 회장이 꾸민 잔혹한 납치극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경악하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빛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김 비서를 향해 소리쳤다. 당장 꺼, 저걸 당장 꺼. 하지만 김 비서는 흔들림 없이 녹취록을 끝까지 재생시켰다. 그때 혜운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저는 15년 전 사라진 지우의 동생 혜운입니다. 저의 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 이 회장에 의해 납치되어 15년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언니가 겪었던 고통과
이 회장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해운의 절규는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다. 이 회장은 해운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다. 그는 해운이 이렇게까지 나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김 비서와 해운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미 모든 언론사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그들은 진실을 갈구했고 이 회장의 잔혹한 이면에 경악했다. 이 회장의 부하들이 김 비서와 해운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갑자기 회의장 문이 열리더니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이미 지우의 폭로와 김 비서의 추가 증거들을 통해 이 회장의 비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 회장을 긴급 체포했다. 그는 절규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해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언니의 복수가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 비서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아가씨. 지우 아가씨가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승리 속에서도 해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언니 지우는 여전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녀의 안전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았다. 이 회장의 잔당들이 언제든 언니를 노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언니가 하루빨리 자유를 찾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언니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약하고 수동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의 용기를 이어받아 가족을 지키고 진실을 옹호하는 강인한 여인이 되어 있었다. 해운의 절규와 김 비서의 증거 폭로로 재계 총수 간담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스크린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회장의 비리 내역과 지우의 납치 관련 증거들은 회의장을 충격과 분노로 뒤덮었다. 이 회장은 당황하며 경찰들에게 김 비서와 해운을 체포하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지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았다. 이미 수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검찰 수사관들은 그의 비리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 회장은 결국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해운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언니의 복수가 비로소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억눌렸던 고통과 분노, 그리고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김 비서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우 아가씨도 곧 자유로워질 겁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오랜 시간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것에 대한 후련함이 역력했다. 이 회장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전국을 강타했다. 그림자 재단의 실체와 이 회장의 잔혹한 범죄 행각이 낱낱이 공개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의 위선적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고 그는 한순간에 사회 지탄을 받는 파렴치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언론은 연일 특종 기사를 쏟아냈고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 회장과 그림자 재단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었다. 이 사장과 박 여사도 TV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이 사장은 딸 지우가 겪었던 끔찍한 고통과
자신의 무력함에 통곡했다. 박 여사는 연신 딸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그들은 지우에게 깊은 미안함을 느꼈고 딸을 돕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15년 만에 돌아온 딸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이 회장이 체포된 후 지우는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그녀의 얼굴은 다소 수척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다. 혜우는 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라 끌어안았다. 언니. 혜우는 울먹이며 언니의 이름을 불렀다. 지우는 혜운을 꼭 끌어안으며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혜운아, 이제 다 괜찮아. 모든 것이 끝났어. 두 자매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15년간의 이별과 고통, 그리고 재회의 감격이 뒤섞여 그들의 눈물을 멈출 수 없게 했다.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온 지우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이 사장은 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네가 그런 끔찍한 일을 겪고 있을 때 아빠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 아빠가 너무나 무능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탓이 아니에요. 저는 아빠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 우리 모두 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서로에게 용서와 위로를 건넸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회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지우에게 해를 끼치려 했다. 그는 자신의 잔당들을 이용해 지우를 제거하려 했다. 지우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의 비범한 통찰력과 예지력이 작동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회장의 잔당들이 언제 어디서 자신을 노릴지 예측했고 이에 대비하여 김 비서와 함께 철저한 방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밤 지우와 혜운이 함께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집 안에 전기가 나갔다. 어둠이 순식간에 집 안을 감쌌다. 혜운은 공포에 질려 지우의 팔을 잡았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지우의 얼굴은 굳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침착했다. 그들이 왔어. 그녀는 혜운에게 속삭였다. 혜운아, 침착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집 안으로 침입했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칼과 총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지우를 찾기 위해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지우는 혜운을 데리고 미리 준비해둔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집 안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을 이용해 괴한들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그녀의 해킹 능력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괴한들이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다가오자 지우는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작동시켰다.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고 바닥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괴한들은 혼란에 빠졌고 지우는 그 틈을 타 혜운을 데리고 집 밖으로 탈출했다. 그들이 집 밖으로 나오자 김 비서가 미리 준비해둔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 비서는 지우의 지시를 받아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빠르게 차에 올라탔다. 괴한들이 그들을 뒤쫓았지만 지우는 미리 계획해둔 도주로를 통해 그들을 따돌렸다. 차 안에서 혜우는 지우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언니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준비했어요.
지우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15년 동안 이런 상황에 대비해 왔으니까. 그들은 내가 가진 능력을 다시 이용하려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들에게 잡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의 흔적이 엿보였다. 그날 밤 지우와 해운, 김비서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비밀 아지트에 몸을 숨겼다. 이곳은 지우가 그림자 재단으로부터 탈출한 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마련해 둔 곳이었다. 아지트는 겉으로는 평범한 시골집처럼 보였지만 내부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정보 분석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다. 지우는 아지트에서 그림자 재단의 남은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 회장의 체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한 조직의 실세들을 찾아내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활동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총동원하여 조직의 서버에 다시 침투했고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다. 해우는 언니의 옆에서 그녀를 도왔다. 그녀는 언니가 지시하는 대로 자료를 정리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일을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이 모든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가 겪었던 고통과 그녀가 가진 비범한 능력에 깊은 경외심을 느꼈다. 그녀는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언니를 돕고 싶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지우는 그림자 재단의 핵심 인물들과 그들의 모든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언론과 검찰에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세상에 공개하고 그림자 재단의 모든 만행을 폭로했다. 언론은 다시 한번 뒤집어졌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의 귀환, 그리고 베일에 쌓인 그림자 재단의 진실이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지우는 TV 인터뷰에 출연하여 자신이 겪었던 모든 진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라 용기와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그림자 재단은 지우의 폭로로 인해 완전히 와해되었다. 핵심 인물들은 체포되었고 그들의 모든 불법적인 자산은 몰수되었다. 그들의 지하 감금 시설들은 폐쇄되었고 그곳에 갇혀있던 수많은 피해자들이 자유를 되찾았다. 지우의 싸움은 단순히 자신의 복수를 넘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선물한 것이었다. 해우는 언니가 TV에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언니가 그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지우의 폭로와 그림자 재단의 와해는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다. 언론은 지우를 정의의 사도, 현대의 잔다르카라 칭송했고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다. 지우는 자신이 갇혀있던 그림자 재단의 지하 감금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그곳에 갇혀있던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데 앞장섰다. 그녀는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하고 평범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리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 사장그룹은 지우의 활약으로 위기를 완전히 벗어났다. 강 사장과 이 회장의 몰락으로 시장 경쟁 구도가 재편되었고 이 사장그룹은 건실한 경영과 투명한 운영으로
다시금 신뢰를 회복했다. 이 사장은 딸 지우의 희생과 용기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에게 그룹의 중요한 직책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우는 고사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기업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겪었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이 사장은 딸의 결정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우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딸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 대신 이 사장 그룹은 지우가 설립한 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전달하며 그녀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해우는 언니 지우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녀는 지우의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언니를 대신해 대외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언니가 가진 비범한 능력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언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그림자 재단과 같은 불의한 세력이 다시는 존재할 수 없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해우는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고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했다. 김 비서는 이 사장 그룹의 수석 비서로서 이 사장을 계속 보좌했다. 그는 지우와 해운의 활동을 지원하며 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그는 지우가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또한 과거 이 사장이 황금눈 가문에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자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에 만족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다. 따뜻한 음식이 식탁에 가득 놓여 있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 사장과 박 여사는 딸 지우가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15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슬픔과 상처는 이제 치유되고 있었다. 지우야,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온 것 같구나. 박 여사가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엄마, 이제야 비로소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지우는 재단 활동에 전념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 활동을 펼치며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특히 상처 입은 젊은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그림자 재단과 같은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었던 이들을 직접 찾아가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찾았다. 해우는 재단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언니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녀는 탁월한 행정 능력과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재단의 규모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일하면서 자매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다. 이 사장 그룹은 지우의 재단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윤리 경영과 사회 공헌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그들은 과거 강 사장과 이 회장으로 인해 실추되었던 기업 이미지를 완전히 회복했다. 이 사장은 더 이상 탐욕적인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딸 지우를 통해 진정한 기업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깨달았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능력과 정보 분석 능력을 그림자 재단과 같은 불법 조직을 감시하고 사회에 숨겨진 불의를 밝히는 데 사용했다. 그녀는 익명으로 정부 기관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그녀는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빛이 되었다. 어느 날
지우는 해운과 함께 재단에서 발행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재단의 활동으로 인해 자유를 되찾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밝은 미소와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며 지우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언니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은이 언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는 하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건 너와 아빠, 엄마, 그리고 김 비서님 덕분이야. 너희가 없었다면 나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었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오랜 시련을 이겨낸 자들의 평화로움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평화가 아니라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은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었다. 그들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다. 수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우와 해운, 그리고 이 사장 가족의 삶은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다. 이 사장 그룹은 지우의 재단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들은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았고 기업의 이윤이 사회에 어떻게 환원될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었다. 지우가 설립한 재단, 희망의 빛은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을 대표하는 인권 및 복지 재단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그림자 재단과 같은 불법 감금 시설의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 계층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펼쳤다. 지우는 자신의 과거가 더 이상 아픈 기억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녀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특히 젊은이들은 그녀를 롤모델로 삼아 사회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해오는 희망의 빛, 재단의 상임이사로서 언니 지우의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는 언니의 천재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실무적으로 구현했으며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언니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빛을 발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성장했다. 자매의 유대감은 그 어떤 시련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사랑과 신뢰로 굳건해졌다. 어느 맑은 가을날, 희망의 빛, 재단은 서울 도심에 자유의 집이라는 새로운 보호시설을 개관했다. 이곳은 그림자 재단과 같은 불법 감금 시설에서 구출된 피해자들이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적인 치유 및 재활 센터였다. 개관식에는 수많은 언론과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재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지우는 개관식 연단에 올라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깊은 만족감이 감돌았다. 이곳 자유의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고통받았던 영혼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잃어버렸던 자유를 되찾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저 또한 한때 이곳에서 구출된 분들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다시는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없도록 저희 희망의 빛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연설을 듣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연설을 마친 지우는 해운의 손을 잡고 자유의 집 입구로 향했다. 그들은 함께 개관 테이프를 잘랐고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시설 안으로 들어선 지우와 해운은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들과 일일이 눈을 맞추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들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지우는 그들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자유예요. 이 사장과 박 여사는 개관식에 참석하여 딸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사장은 딸 지우를 다시 찾고 그녀가 이처럼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격에 젖었다. 박 여사는 두 딸의 어깨를 번갈아 감싸 안으며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가족은 15년 전의 비극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공동체로 거듭났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나눔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김 비서는 이 사장 그룹의 최측근으로서 재단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지우와 해운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에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했던 과거의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몇 년 후 지우는 자신의 재단을 통해 잃어버린 가족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이별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자신의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과 인맥을 활용하여 수십 년간 헤어졌던 가족들을 다시 연결해 주었다. 그녀의 캠페인은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수많은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다. 어느 겨울밤 지우와 해운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해운은 언니의 팔에 새겨진 희미한 문신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문신은 더 이상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강인함과 회복력,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한 모든 것을 보여주는 훈장과 같았다. 언니, 지금이 우리 삶의 두 번째 봄 같아요. 해운이 조용히 말했다. 지우는 해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응, 해운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야.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봄을 선물해야지. 창밖으로 내리던 눈이 그치고 새벽녘에는 희미한 햇살이 비쳤다. 지우와 해운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희망이 가득했다. 그들은 지난 15년의 아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사랑,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았다. 잃어버렸던 언니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서사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유튜브 스타일 아우트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죽은 줄 알았던 언니가 15년 만에 가정부로 돌아와 가족을 구하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지우의 비극적인 과거가 어떻게 그녀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해운과의 자매애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했는지 보셨을 겁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우처럼 그 시련을 이겨내고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돕는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